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가 5,000피를 눈앞에 두고 새해 13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도 깨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이 상승세를 타며 사상 최고치인 4,935를 찍었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하루 만에 4,900선도 내줬습니다. 오소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랠리를 끝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전환해 어제보다 0.39% 내린 4,885의 장을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연이어 상승하던 코스피는 1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지수는 4,900선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강보합세로 돌아선 뒤 장중 4,935까지 오르며 5,000피를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90억 원, 3,500억 원씩 사들였지만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제당주들이 오후 들어 나란히 내리며 2%대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에 오른 현대차도 장중 50만 원을 돌파하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2만 원 떨어진 48만 원대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은 공기업 통폐합 기조에 16% 넘게 급등하며 만 원 넘게 오른 6만 5천 원대에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등의 2차 전지주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갔죠. 네, 코스닥은 0.83% 상승한 976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장중 한때 986까지 올라 장중 기준으로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억 원, 2,842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6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주와 ABL바이오, 레이보틱스 등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4월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1,48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먹혀들지를 않으면서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더 올랐군요. 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4원 40전 오른 1,478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약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1,474원대에서 출발한 환율은 이후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장중 한때 1,479원까지 오르며 1,480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국회 논의 시점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환율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으면서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 세제 지원책도 내놓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한미 성장률 격차 등 장기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률 역전이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경제 기초 체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이 밖에 해외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과 시장 심리도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우리 돈 약 25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며 환율이 상승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한국과 미국 간 통화량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금 한동 가격은 이제 100만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 정세와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금을 비롯해서 은과 구리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금 한돈 이제 100만 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군요. 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3.75g 금 한돈이 9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초 금 한돈은 87만 9천 원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 20일 만에 10.5% 상승했습니다. 금 한돈 가격은 지난해에만 63% 올랐는데 추가로 더 오르면서 이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연물의 1g당 가격은 1.25% 오른 22만 4,700원에 마감하면서 전고점인 22만 7천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가격은 장외가로 온스당 4,727.7달러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정세 긴장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베네수엘라 공습과 이란 정권의 전국적 시위 탄압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린란드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마찬가지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은값은 온스당 94.7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전략자산인 구리 가격도 톤당 13,000달러를 다시 돌파하며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정부가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게는 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대신에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 꼼수를 부릴 경우에는 이 양도세 혜택은 줄어듭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 세부안을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들의 정책펀드 참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제 지원입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동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최대 투자액의 40%까지 감면됩니다. 예컨대 6천만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는 40%인 1,200만 원, 다음 구간 2천만 원은 20%를 적용해 400만 원, 5천만 원 초과분은 10%를 곱해 100만 원까지 총 세금 산정 시 소득이 1,700만 원 깎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는 안 되고 정해진 공모펀드를 3년간 투자해야 하며 또 전용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로 틀기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도 도입됩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RIA에선 국내 주식을 사되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얌체 행동의 방지책도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빨리 팔수록 양도세 공제 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일반 계좌에서도 해외 주식을 빨리 많이 살수록 공제액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가령 1분기 중 RIA 내에서 해외 주식으로 남긴 차익 2천억 원만큼 국내 주식을 사면 전부 공제됐다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그만큼 다시 사면 공제액은 없어지는 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금융 이력이 없어서 저신용자로 분류된 청년과 주부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담보와 상환 이력 같은 전통적인 지표 대신에 각종 공공요금 납부 이력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향 평준화된 신용점수의 거품도 걷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용평가 시스템 혼선을 불러오고 또 금융권 부실 악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신용점수 올리기만 검색해도 각종 재테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쏟아집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팁을 묻고 성공 후기와 인증샷이 공유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노년층과 청년, 주부는 소외됐고 중저신용 점수가 부여돼 왔습니다. 이러한 씬파일러만 1,239만 명, 전체의 24.6%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 공공요금 납부 이력 등 비금융, 대안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등을 꾸준히 잘 냈다면 이런 부분도 신용점수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대출하거나 한도를 정하거나 금리를 정할 때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포함을 시키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900점 이상 고신용자가 10명 중 4명꼴인 점도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들 중 누가 진짜 상환 능력이 확실한지 구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금융사에겐 대안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담보와 개인 신용에 치우친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비제 정보윤입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고됐던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출이 여태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다음 달 초에 먼저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일단 단일화를 마련하기로는 했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은 합의가 미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발행 주체와 규율 체계를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에 확정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밝혔습니다. 여당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다른 사업자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발행 주체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좀 주안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또 금융 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안을 취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의 합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규율 체계 관련해서 가치 안정형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하나의 법안에 담는 통합 입법을 원칙으로 하되 쟁점이 많아서 단기간 합의가 어렵다면 스테이블 코인만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안도걸 의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다음 달 초로 못 박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의 여당안은 오는 27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달 초 독자 발의를 예고하면서 야당과의 협의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위 의장님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희가 보이고 하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하려고 노력. 이정문 의원은 지금도 청와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여러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서 고위 당정회의 등을 통해 여당안이 합리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도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르면서 이 전자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도 만들고 완제품도 파는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칩플레이션을 체감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의 신형 노트북 갤럭시북 6 시리즈입니다. 전작 대비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프로 기준 처음으로 300만 원대 중반을 훌쩍 넘겼고 최고 사양인 울트라는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오는 3월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도 가격 인상이 유력합니다. 사전 예약 혜택은 줄이고 가격은 두 자릿수 인상 전망이 우세합니다.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다른 부품들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세트 가격들 인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갤럭시 S26도 지금 가격 인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격 부담 때문에 코스트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처럼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반면 반도체 부문은 실적 신기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이끈 데 이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전망도 밝습니다. 시장 반응이 좋은 차세대 HBM4를 바탕으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확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범용 D램 메모리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HBM은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 창출이 되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가운데 전영현, 노태문 두 사장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3년 안에 신석 통합 기획으로 이 착공할 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6천 가구 늘려서 8만 5천 가구로 높여 잡았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핵심 공급 거점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는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서울시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을 특히 강조했죠. 네, 서울시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특히 3년 내 착공을 8만 5천 호로 6천 호 추가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반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구상인데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 처분, 이주, 철거를 집중 지원해 착공을 1년씩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서울 도시민 세운지구 재개발으로 만여 가구의 주택 공급을 계획 중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에 돌입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6천 가구를 짓는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이 개발 계획을 두고는 정부와의 대립이 여전하죠. 네, 용산 업무지구의 경우 당초 약 6천 가구 공급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가용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 극대화를 위해 용산 부지에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이 과도하게 늘면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8천 가구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늘어날 경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해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필요한 가운데 국토부는 공급 총량을, 서울시는 도시 기능과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쿠팡의 위기를 틈타 경쟁 이커머스들이 노골적인 쿠팡 적용력 이벤트 등으로 탈판 고객 유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택배 기사들의 과도한 배송 경쟁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쿠팡의 로고 색상을 연상시키는 9장의 쿠폰. 이름도 쿠팡을 의식한 듯 굿빵 쿠폰입니다. 앞서 쿠팡의 5만 원 보상안을 겨냥해 5만 원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무신사가 또다시 쿠팡을 정조준한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SSG나 실버번가, 네이버 쇼핑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더 한 발짝 물러난 곳에 있는 무신사가 굿빵이라는 프로모션을 인해 이제는 쿠팡에 대해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뭔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걸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로켓 배송에 뒤처졌던 업계의 배송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쓱닷컴은 새로운 멤버십 출시와 함께 즉시 배송 물류 거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고 네이버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희망일 배송 등으로 배송 서비스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무리한 배송 강화 방침에 택배 기사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을 하지 못하면 금전적인 페널티를 배송 수수료의 30배에 상응하는 건당 최대 2만 원을 차감한다는 것은 택배 기사를 과로로 내모는. 이런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보상안에 화가 난다며 공개 비판하는 등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쿠팡은 유출 규모가 3천 건에 불과했다는 셀프 조사 결과와 관련한 공지를 한 달 만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2 게임 최적화 서비스 기능을 둘러싼 기만 광고 논란이 결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민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삼성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위로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도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민사소송은 조정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 보죠? 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끝까지 다투면 사안 종결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한 점, 또 재판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삼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양측의 합의 종결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이 항소심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위로금 규모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 심리가 재개됩니다.
벌써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둘 만큼 시간이 오래됐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출시 당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일명 GOS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탑재했습니다. 탑재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라지만 게임 실행 시 CPU와 GPU의 성능이 최대 50% 가까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삼성은 역대 최고 성능이라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내보냈고 이에 분노한 소비자 1,80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소비자 손배소송 1심에서 법원은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삼성의 표시 광고가 기만적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정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두고 관련 조사를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일부 광고 표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가 조만간 내릴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지난해 신안산선 사고를 포함해서 연이은 인명피해가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안산선 사업은 총 사업비 증액 없이 공사 기간만 늘어나는 방향이 유력해지면서 적자 시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현장 62곳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 난간 미설치와 붕괴 방지 조치 미희행 등 중대 사고 예방과 직결된 30건은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고 안전교육 미실시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같은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5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약 23억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지난번 안전사고 이후에 현장 공사 중단과 조사가 이어지면서 신안산선 공사 일정 2년 가까이 늦어지는데 하지만 총 사업비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SBS 비즈 취재 결과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 총 사업비 증액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사업비 증액은 운임 조정 등 이용자 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신안산선은 이미 한 차례 공사 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80개월로 연장된 상태인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04개월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공사 기간만 연장되고 총 사업비가 유지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지체비용이 시공사인 포스코 ENC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신안산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연장할 예정이어서 결론에 따라 책임 소재와 사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 해 동안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거의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다암 종류도 남성의 경우에 폐암에서 전립선암으로 옮겨갔는데요. 다만 의학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이 불치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암에 걸려도 생존율은 74%까지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처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9만 명. 1년 사이 2.5% 늘며 암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을 포함하면 모두 273만 명에 달합니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만 보면 최다 발병암은 처음으로 폐암이 아닌 전립선암이 차지했고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암 환자가 증가하고 다발암 종류의 변화가 나타난 배경으로는 고령화가 꼽힙니다.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해져 있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남은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겠죠. 치료는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조금 축소해서 할 것이냐 등등. 다만 암 환자의 생존율은 74%까지 높아져 10명 중 7명은 암 진단을 받은 뒤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 암 환자가 증가하는 데 대해 암의 중증도 등에 따라 주기마다 관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유독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산부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르셨던 아빠들도 엄마들과 똑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이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지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여성만 해당됐던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에 남성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포함됐습니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퇴직한 후 2년부터 15년 안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이라면 3년 동안 소득세의 70%,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돈이 직접 오가지 않는 은행 간 대안대출의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챙겨야 할 공제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급여액과 상관없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잊고 지냈던 과거 기부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번에 2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2021년과 2022년 기부금은 현재보다 높은 당시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